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검찰이 2021년 송영길 대표 선출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돈봉투 의혹에 민주당 현직 의원 최소 10명의 관계자들까지 합하면 최대 70명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종 수혜자격인 송영길 전 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상황을 잘 몰랐다라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송영길 전 대표까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전현직 대표가 동시에 사법 처리를 받는 민주당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함께 민주당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연루된 인사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70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총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이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홍영표 후보 총득표율 35.01%, 송영길 후보 총득표율 35.60%.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지,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난 인천 두라고 원래 몰라 그랬는데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세 개 뺏겼어. 정치 탄압,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 쇼라고 봅니다. 은행 일치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민의 마음을 얻겠습니다. 힘찬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당선자와 후보자들께서는 자,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돈봉투 사건 주도자는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으로 당대표 선거운동을 돕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 더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딱. 누구한테? 윤한테? 예. 어디세요 지금? 제가 잠깐 뵈야 돼서. 나는 지금 여기 앞에 에서 의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앞으로 앞에서 와요. 앞에서 잠깐 봬요. 자, 1억 원에 달하는 돈봉투가 과연 누구에게 어떤 과정으로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조선일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측근 윤관석 강내구가 주도를 했다. 그리고 인천 수도권 의원에게 살포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윤관석이 강에게 지지세 유지를 위해서 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굉장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역 의원 10명에게 300만 원씩 두 차례 600만 원, 모두 6천만 원이 흘러 들어갔고 그리고 캠프 본부장 실장을 통해서 이제 관계자들,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50만 원씩에서 또 한 번 수천만 원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확인된 것만 9,400만 원에 이르는데요. 일단 2021년 4월 27일에서 28일 강내구 씨가 6천만 원 송영길 보좌관에게 전달했고요. 이게 이정근, 윤관석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두 차례씩 300만 원씩 모두 600만 원을 10명이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인 것이고 2천만 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지역 상황실장 20명에게 또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택상이라는 전 인천 정무부시장인데 송영길 전 대표와도 가까운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이정근 강내구를 통해서 지역 본부장 10여 명에게 900만 원이 전달됐다. 그리고 강내구의 지시로 인해서 민주당 관계자 강모 씨 등 500만 원, 지역 본부장 7명에게도 돈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한 70명 정도 돈을 받은 것으로 됐고 확인된 액수만 9,400만 원에 이릅니다. 더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6천만 원이 전달되는 게 민주당 의원 1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이 10명한테 그러니까 한 명당 두 번씩 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10명인지 이게 지금 분명하지가 않아요. 또 다른 10명이라면 20명한테 관계되고 늘어나게 되죠. 일부 중복이면 한 10몇 명한테 관계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대개 이제 또 다른 10명일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역 본부장 뭐 10여 명 뭐 이렇게 돼서 특정이 안 돼 있어요. 네. 몇 명이라고. 그러니까 현재 저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보면 70명까지로 돼 있고 네. 많은 다른 매체들은 대개 한 40명, 뭐 50명 이렇게 네, 쓰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일보는 최대치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치로 따지면 현재 그 녹음 파일에서 드러난 것만 대략 70명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이 돈이 저렇게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오고 누구를 통해서 누구한테 하고 왜 이런 구조가 나오느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의 이 독특한 전당대회 그 과정에 있어서의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은 30%인데 대의원 비율이 45%였어요. 그 당시에. 네. 대의원 한 명의 표의 가치가 일반 그 당원의 권리당원의 80명 수준이었다. 그래서 대의원 한 명을 포섭하게 되면은 표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늘어나죠. 당시에 그 전당대회는 0.59% 차이로 맞습니다. 당선자가 예. 나올 정도로 바뀔 정도로 굉장히 그 박빙이었던 상황에서 대의원은 국회의원인 지역위원장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아무래도 돈의 유혹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구조가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관석 의원 직접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과의 대화에서 실명도 거론이 됐습니다. 직접 돈을 요구하는 현역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녹음 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빠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서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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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그냥 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어떻게 거기서 3개 뺏겼어. 자,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한두 번 해본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 흐르듯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사실관계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해당된다는 압수수색을 받은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자체가 없다 이런 게 전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송영길 전 대표도 좀 전에 들어봤습니다만 다른 언론들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에 가 있는데 네. 거기 보니까 이제 송 대표 사실 무근이다. 자기가 이제 아까 나오는 보좌관 저기 나오는 보좌관한테 보고를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사실이 전혀 아니고 이거는 뭐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이 그러면서 이게 이 녹음 파일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 파일이 수개월 전에 검찰이 입수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압수수색 하자마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네. 하고 의원들은 일단 그 뭐 해당되는 의원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고 네. 검찰은 뭐 저는 혐의가 있다고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이게 뭐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정당법 위반죄 이렇게 적용 법조는 달라도 돈, 현금이 흘러갔다는 행위는 똑같거든요, 사건들이. 네. 그럴 경우에는 증거가 이 정도 녹취록 나왔으면 사실 증거로서 채울 수 있는 최대치는 다 채운 거예요. 더 이상의 증거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녹취 파일이 3만 개라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수년간에 걸쳐서 일상 대화까지 포함해서 자동 녹음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다 녹음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3만 건 중에 뭐 이거 혐의하고 상관없는 것들도 상당수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반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보강이 돼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대화부터 통으로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의 맥락, 경위가 다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로 물타기를 하거나 그 증거 능력에 감쇄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실히 보강이 된다. 어떤 맥락에 대해서 그 취지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뒤 내용을 그냥 그 사람의 설명 아니더라도 그냥 듣는 사람이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왜 이 시점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타이밍을 문제 삼는 분들도 있는데 네. 검찰에서 수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녹취 파일이 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다 녹취록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을 때도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는 증거서를 보내잖아요. 그때 판사님이 파일을 직접 들어보시고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검찰 속기사가 직접 녹취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증거로 첨부를 해야 돼요. 근데 검찰청마다 전속 속기사가 한두 명씩밖에 없어요. 그거를 3만 건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듣는 것만도 뭐 한 달 이상 소요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녹취록으로 만들면서 수사가 확실히 무르익고 그거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수집해서 비로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타이밍이 지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타이밍 조절하고 말고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굉장히 그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충실하게 하고 나서 원샷 원킬로.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 중에서도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랑 의원실 이런 특수 장소는 영장이 잘 안 나와요. 근데 한 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온 게 지금이지 타이밍을 조절했다라는 건 사실 근거 없는 비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준 사람들 당연히 이제 법적 처벌을 받겠죠. 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받은 사람들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정당법에 경선에 대해서도 매수 이해 유도라는 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거에 표를 매수하려고 하는 거는 그를 매수하려고 돈을 준 사람, 받은 네. 사람 양쪽 다 처벌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서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 증거가 없을 경우에 부인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자기 안전장치용으로라도 녹음을 다 해놨던 것 같아요. 보통 돈이 올라가면은 나중에 증빙으로라도 이건 내가 중간에 먹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전달했어 라는 식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게 녹음을 다 해놓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정근 사무총장은 정치인 동시에 약간 브로커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친하다, 누구한테 어떻게 했다라는 걸 항상 확인을 시켜줘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녹음 파일이 있는 3만 건이 있는 핸드폰을 일부러 숨겼어요. 뭐 침수 호우에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핑계 댔었는데 네. 사실상 어머니 집에서 지금 압수수색으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우거나 아예 부신 게 아니라 끝까지 그래도 숨겨놓고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쓰려고 그랬던 건데 검찰이 포착을 해낸 거기 때문에 지금 증거는 다 드러났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지금 10억 원에 대한 문제로 지금 오히려 검찰 구형보다 더 세게 처벌받았잖아요. 네, 4년 6개월이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흔치 않게 법원에서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볼 때만 가능한 건데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지금 놀랬거든요. 그래서 최근 기사에 보면은 이 녹취 파일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준 쪽에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에 대해서 나오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보강하는 진술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받은 쪽에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한마디 가지고 벗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검찰 조사에도 협조적이다라는 얘기가 뭐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은 절대 아니다. 그런 적 없다. 기획수사다.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고 국면 전환력 기획수사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하죠. 수긍하기 어렵고. 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죠. 뭐.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포렌식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또 묘한 시기에 또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여당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최병우 위원님, 녹음 파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근거 없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반응을 가지고 대응을 가지고 과연 이 국면을 민주당이 돌파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아마 기자들도 조금 있으면 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네. 돌파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저게 누가 이렇게 진실을 털어놨다 이래도 돌파가 안 될 판인데 이거는 지금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윤관석 의원 목소리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정근 전 부총장의 얘기도 나오고 돈봉투 얘기도 나오고 이런 정도라면 이거는 뭐 너무나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윤관석 의원이 그냥 과거에 해왔던 방식 또는 송영길 전 대표도 뭐 그냥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관리 못한 책임 이렇게 해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이미 저는 훨씬 뛰어넘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이 과거에도 보면 이런 관련 그 혐의자들에 대한 그 형량이 최종 높지가 않아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은 있지만 적어도 지금 녹음 파일, 녹음 자체를 부정한다? 그거는 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문재인 청와대까지도 흘러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녹음 파일이 3만 개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상 녹음을 다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모든 통화를 그러다 보면은 뭐 저분이 민주당에서 사무부총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나오는 사람 다 하다 보면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에 있는 분들까지 통화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렇다면 수사가 계속 확대될 수 있겠죠. 지금 저것도 다른 수사하다가 또 나온 거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녹음 파일 3만 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검찰이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다 포렌식을 해서 거기서 얻은 파일이 3만 개라는 뜻이고 실제 그 중앙일보 그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이거를 이정근 전 부총장을 구속 기소한 게 작년 10월입니다. 네. 근데 10월쯤에 이미 그걸 5천 개 정도로 추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만 5천 개 정도는 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걸로 이제 버리고 5천 개 정도로 추렸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걸 다시 또 이 중에 범죄 혐의가 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 2천 개 남짓으로 추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만 개라는 거는 모든 파일을 다 얘기하는 거고 그중에 대부분은 범죄 혐의와 무관한 거고요. 5천 개, 뭐 한 2천여 개. 그것도 뭐 굉장히 많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것도 지금 그렇게 추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종 수혜자격인 송영길 전 대표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체류 중인데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다. 나랑은 상관없다.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당시 당 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윤 정부가 수세에 몰리니까 국면 반전을 위해서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 공화국인지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덧붙이는데 진짜 몰랐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피의자로 전환될 만한 상황은 사실 벌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송영길 대표를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불법을 감행하는데 과연 송영길 대표는 전혀 모르게끔 했겠는가? 이건 그냥 합리적인 이제 의심이고 여기에서 이정근 씨는 항상 자기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근거를 남기고 공을 세울 때 알게끔 해요. 여기서 지금 나온 얘기는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에게 전달했다 안 했다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던 게 확인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송영길 대표 쪽에서 전혀 모르게끔 하려면 굳이 보좌관한테 왜 알렸을까요? 보좌관만 알고 너만 알고 있으렴 이런 얘기를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서 이미 피의자로 전환되기에 충분한 상황은 마련되어 있다. 근데 그래도 전직 야당 대표였고 이렇기 때문에 또 외국에 있고 그러니까 네. 지금 서둘러 가지고 뭐 이렇게 소환을 시키려는 뭐 이런 시간이 촉박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아직 피의자 전환은 안 했지만 수사가 지금 진행된 속도로 봤을 때는 전환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머지않았다. 네. 그럼 뭐 강제 수사를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이 소환을 이제 소환을 오라 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들어와라. 통보를 하는 거죠. 예. 뭐 귀국 계획 좀 들리는 게 있습니까? 저도 기사를 봐서 봤는데요. 네. 뭐 원래 계획이 한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7월에. 7월이니까 올 것 같고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는 좀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검찰 수사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께 듣기에 따라서는 뭐 이런 논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뭐 합리적 얘기하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왜 이 시점에 검찰 수사가 이렇게 기획성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는 민주당이 됐던 또 다수의 국민들이 됐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이루어지고 녹음 파일도 그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이미 이정근 저 사무부총장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저기 아까 우리 수석 대변도 얘기했지만은 국면 전환이라는 의심들을 좀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도청 의혹 파문도 커졌고 한일 정상회담 문제도 있었고 여당 내 뭐 지도부 내의 어떤 논란 뭐 계속되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과의 논란도 있고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되면은 한 번이면 의원인데 제가 봐도 노웅래 의원도 한번 보십시오. 법무장관이 직접 국회 와가지고 뭐 매번 하는 거지만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는 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까지 해서 당장 노웅래 의원을 체포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했어요.
근데 실제 기소를 언제 한지 아십니까? 91일 만에 합니다. 그 91일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예요. 한 보름 뒤입니다. 2주 뒤에. 그다 보니까 많이 의심들을 하고 대장동 50억 클럽도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곽상도 의원 무죄 나고 그때까지 수사 제대로 한 번도 안 했어요. 무죄 나서 국민적 분노가 치솟으니까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는 입장 내고 또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법사위에 대장동 50억 특검법 3개가 올라갑니다. 그날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이거를 민주당뿐만 아니고 많은 다수의 국민들도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이 꼭 기획수사했다. 저도 뭐 증거가 없으니까. 당장 보십시오. 녹음 파일 3만 개 우리 최 의원님께서 잘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통상 하루에 한 100통 정도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자동 녹음되면 한 달이면 3,000개예요. 1년도 안 돼서 3만 개를 채웁니다. 그게 다 범죄 혐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런 식의 보도가 나와버리면 진짜 뭐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송영길 대표는 뭐 언제 들어와서 이제 7월 달에 들어오면 수사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도 전에 상당한 뭐 무슨 범죄 혐의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수사 시점, 뭐 기소 시점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하는데 뭐 한두 번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할 거는 녹취록에 지금 나온 저 녹음 음성을 듣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가 코로나 상황이어서 4명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거 굉장히 궁색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자꾸 뭐 정치적인 기소다. 아까 송영길 대표도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검찰공화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검찰이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해서 뭐가 나왔는데 수사를 하지 맙니까? 기소를 안 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항상 이런 혐의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그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기소 시점이라든지 뭐 기소의 뭐 형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래서는 절대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라는 게 항상 국가에는 현안이라는 게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끼워 맞추면은 항상 네. 설명은 그런 식으로 야당 탄압이나 뭐 기획수사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와닿지 않고 지금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대로 본질을 비껴난 얘기고 본질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취지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취지면은 정말로 이런 취지에서 한 내용인데 나올 법한데 얘기를 못하는 건 자기도 이게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먼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녹취록이 나와 있으면 너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정도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우리가 기다려보자라는 얘기하는데 조국 교수가 위선적인 행태 드러나기 전에 했던 SNS에 했던 말들을 참 주옥 같은 말들 많잖아요. 그 말 하나만 인용을 하자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시민의 입과 손과 발을 묶어놓고 그 사이에 진실을 농단하려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는데 그 말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이제 단정을 너무 하니까 하는데 윤관석 의원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뭐 본인은 저게 사실과 다르고 다른 된 부분을 언론에서 발췌가 돼서 썼다 이런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예단하는 거는 그분들이 또 그분들 입장을 밝힌 게 있잖아요. 이건 뭐 객관적으로 일단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검찰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마 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얼마나 가까운지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인데 송 전 대표는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과거 이정근 전 부총장을 상당히 챙기는 그런 정황들도 상당히 많은데 영상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정근 후보가 3번이나 여기서 출마해서 낙선해가지고 출마할 때마다 와서 제가 지원 인사를 했는데 이 어려움에도 서초를 떠나지 않고 서초를 지키고 있는 우리 이정근 위원장, 이정근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집권당에 들어와서 여러분 송영길 당대표의 이 간절한 걸음에 화답해 주십시오. 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지난해 또 현역 의원 46명으로부터 후원도 받았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자, 원외 후보였고 원외 지역위원장이었는데 현역 의원 46명이 이정근 당시 서초갑 후보에게 3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이례적이긴 한데, 자, 이성만, 노웅래 모두 녹음 파일로 인해서 지금 좀 약간 곤란해진 상황, 그리고 노웅래 의원의 기소까지 된 상황인데 300만 원씩 고액 후원을 했다. 혹시 과거에 뭔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또 의심이 들게끔 하는 그런 대목이고, 이정근은 송영길 대표가 직접 챙길 정도로 신임을 받아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고, 그래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했던 행동들, 어떤 일탈 행위를 정말 몰랐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송 전 대표가.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46명으로부터 후원 받았다. 근데 이것 또한 사실 좀 이례적이어서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있는 일들입니까? 이런 경우들이? 그렇죠. 저렇게 많은 사람이, 더군다나 서울 서초갑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정근 후보가 거기서 당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외위원장한테 저렇게 46명씩이나 후원을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송영길 전 대표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바로 이 녹음 파일에 나온 것처럼 이정근 전 부총장을 통해서 뭐 저 2년 전에 전당대회나 이런 데에서 그 이런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이 꽤 많다 하는 차원에서 그거에 대한 일종의 뭐 보답 뭐 이런 가능성이 또 꽤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저 두 가지가 겹쳐서 이례적으로 46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초갑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구인데 여기에 후보로 지금 몇 차례나 나갔습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번번이 떨어졌는데 수차례 공천을 받는 것도 약간 갸우뚱하게끔 만드는 그런 대목 중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의원은 이제 녹취록까지 보도됐는데 이것도 다 정치 탄압이라고 보세요?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고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이 됐는데 좀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정책들을 좀 우리 정부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님 수사 포함해서 전부 다 뭐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저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녹음 파일 나왔는데 과연 이걸 기획하고 조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자,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장해찬 청년 최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들은 당치도 않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바게트 먹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님, 왜 침묵하십니까? 지금 한가하게 샹젤리제 거리를 걷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침묵하지 말고 대답해 주십시오. 민주당 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서 지금 전 대표인 송영길 전 대표까지 돈봉투 의혹에 휩싸여가는 그런 모습인데 내부 분위기가 뭐 좋진 않다고 봐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일단 뭐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요. 네. 뭐 해당 의원들도 뭐 이미 입장을 밝혔고 네.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파리에서 연구 활동 갔다가 지금 입장을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관계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저렇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뭐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젊으신 청년 최고위원이 저렇게 조롱하는 거는 글쎄 우리 국민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혐의가 있으면 그거 비판하든지 해야지. 지금 그 전직 당대표 가서 공부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검찰이 소환하고 나오면 당연히 가서 조사받지 않겠습니까? 피할 이유도 없는 거고 당당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기 공경에 처했던 여당 지도부가 대대적으로 공세를 나서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더 이게 국면 전환력이 맞지 않겠나 이런 또 의심도 들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했다고 하는데 제가 좀 보니까 네. 보궐선거 이렇게 나갈 때 의원들이 이제 특히 험지죠, 험지. 네. 서초갑은 뭐 영남과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여러 차례 나가서 저기
아무나 출마 안 합니다. 왜냐하면 후보를 못 구할 때도 있어요. 험지들은. 그럴 때 이정근 사무부총리 여러 차례 하게 되면은 후원들을 하고 물론 저 숫자가 통상적으로 뭐 30명대 이것보다는 좀 다소 많은 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이정근 물론 뭐 혐의는 비판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을 위해서 계속 서초갑이라는 험지에 한 4번인가 출마를 했어요. 네. 그런 또 희생 정신은 당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동료 의원들이나 이런 후원을 하는 거지 꼭 이제 굳이 또 이름까지 연결시켜 보면은 그런 의혹이 있지 않겠나 이런 거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1차 대면 당시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당시 법정 대면 당시 출석할 때 모습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동규 씨와 첫 법정 대면인데요. 입장 있으신가요? 재판 전에 말씀하실 거 있어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어쨌든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그렇게 했다면 좋겠다. 사실들이 다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동규 씨가 대표님 향해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반박 입장 있을까요? 자, 두 사람 무려 15년간 정치적 동지로 함께 일을 해온 사이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1차 대면 때는 유동규 씨가 뭐 시장이라든지 대표라든지 지사라든지 호칭을 쓰지 않고 C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C로 재판 내내 표현을 했고 서로 눈도 안 마주쳤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유동규 씨가 굳이 눈을 맞출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분이 바로 이 이재명 당대표가 눈을 내리 깔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마주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굳이 마주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본인이 했다고 합니다. 당시 1차 대면 때는 검찰의 어떤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호인이 이제 질의응답을 할 겁니다.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재명 대표 직접 나서진 않겠죠, 그거는. 나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장님한테 이제 허가를 받고서 제가 직접 묻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제 물을 수는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법조인이라도 피고인 지위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직접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본인의 평정심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판단이 오류가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으면 하는 거는 메모를 하거나 막 귓속말로 변호인한테 물어봐달라 이렇게 이제 전달해가지고 변호인이 대신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차 지금 이제 공판기일에서는 그 검사의 주신문만 있었던 건데 이거는 조사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격할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대 신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본부장을 진술을 깨지 못하면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격한 분위기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언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 이거는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질문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변호인 측에서 쇼맨십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굉장한 관전 포인트고 지금 오늘 재판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좀 가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건드려가지고 내가 불리한 얘기가 많이 튀어나올 거다 그러면 하다 말거든요. 근데 만약에 깰 수 있다 싶으면 굉장히 세게 나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 못했을 경우에 오늘 사실 큰 덩어리가 이제 해결돼 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오늘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10시 30분 지금 조금 전에 서초구 법원 앞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렸는데 아직 뭐 1시간 정도 재판이 시작되려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라든지 또 유동규 씨라든지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기자들도 저기서 뭐 대기를 길게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내부 상황도 한번 볼까요? 안에도 크게 뭐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요한 그런 상황이고 아마 한 10시가 넘어가면 아마 조금 술렁술렁 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다시 한번 현장 모습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지도 이제 주목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의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국감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유동규 씨가 공개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측근이 맞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의형제 증거 공개한 유동규. 자, 김용, 정진상, 유동규 이렇게 세 사람이 바다를 배경으로 지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김용은 한 번 더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측근들 모여라 해서 이제 속초로 이 사람들을 불렀다고 하더군요. 속초에서 술도 마시고 뭐 게임도 하고 하는 그 날 유동규 씨도 김용과 정진상과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 2019년 8월 30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측근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사진 보시면서. 사진 뭐 찍은 거 가지고 측근이다 아니다 뭐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사진은 그냥 저희가 볼 때 뭐 당연히 찍었겠구나 하는 정도고 그동안의 상황을 봐야죠. 유동규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거의 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겼단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측근이라고 봐야죠. 측근이라는 것이 뭐 어떤 물리적 거리를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돼야 측근이다 인정하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본인이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측근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김용, 정진상, 측근이라고 탁 이재명 대표가 지칭했던 사람들의 역할과 유동규 씨의 역할이 적어도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측근으로 묶여있는 유동규 씨가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여러 가지 의혹 관련된 증언들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CCTV에 대해서 계속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청에 CCTV가 없었다고 폭로해서 큰 파장을 불러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CCTV는 존재는 했어요. 존재는 했는데 언제 존재하느냐? 기자들 왔을 때? 기자들이 올 때는 항상 필요 없을 때는 끄고 이제 그랬던 거죠. 이재명 방에 왔더니 MBC, SBS에서 시장실 CCTV가 작동하는 장면을 보도를 다 했는데 검찰이 그 점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시장실 CCTV가 모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책상 위에 두 다리를 갖다 올리고 오고 있더라고요. 정진상한테 얘기했습니다. 정진상이가 야 저거 참 가짜다. 저거 작동 안 된다. 일만 알고 있어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게 검찰의 행태이기 때문에 잘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봉민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근데 당시 CCTV가 이제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것도 검찰이 그 당시 근무자들을 상대로 전부 다 그 조사를 했잖아요. 네. 조사를 해서 시장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시장실에 있는 것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그거 가짜다라고 정진상 전 실장한테 자기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가짜는 아니고요, 그게. 네. 근데 그럼 정진상 전 실장은 왜 가짜라고 그랬을까? 그거는 바로 뽑아놨기 때문이죠. 코드를 뽑아놓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MBC에 지금 저 장면이 MBC에 보도된 겁니다. 네. 당시 MBC에서 성남시장실에 이렇게 CCTV가 설치돼서 여기서는 뭐 돈봉투 같은 거 주고받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는 저렇게 방송이 취재할 때만 그 CCTV를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방송이 가버리면 그걸 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상 전 실장은 가짜다. 왜냐하면 작동은 하지만 늘 빼놓고 있었으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네.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검찰이 그 당시 근무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자꾸 모형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게 작동이 안 되게 만들었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CCTV 관련 얘기가 법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건의 핵심 요증 사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관련성은 이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그렇죠. 이제 쟁점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변호인 쪽에서는 자극하기 위해 가지고 증인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질문으로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오면은 검찰 쪽에서 이의 신청을 할 것 같고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쟁점에 대한 신문 사항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발언은 자극을 하기 위해서도 한번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심리가 그거에 대해서 집중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CCTV가 그 논란이 됐던 거는 정진상 씨 재판이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할까봐 혹시라도 법원에서 오늘 만나니까 CCTV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까봐 한번 여쭤봤는데 쟁점이 다르니까 아마 좀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구자룡 변호사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아니죠. 불법 대선 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그 김용전 부원장이 최근에 법원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는데 그 신문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부원장 측과 검찰 측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어떻게 맞섰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전 부원장 사건 심리가 충분히 완료된 상황이니까 이제 나 좀 풀어주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석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 쪽에서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유동규 등의 사건과 관계가 되어 있고 그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용전 부원장은 풀어줄 수 없다 이렇게 검찰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사실 보통의 사건이면 추가 영장 발부가 거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한 혐의도 상당히 중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전 사건의 대장동 4인방도 추가 영장이 발부돼서 6개월 이래서 다 1년씩은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도 지금 6개월은 어차피 구속 만기이기 때문에 보석에 의해서 나오더라도 만기 보석이라고 해서 기간상 그냥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추가 영장 발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혐의 자체는 처음부터 증거인멸 교사, 회유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발부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좀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불리한 증언도 매번 여러 재판들이 열릴 때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어제 김용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서 새로운 증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2021년 2월에 김만배로부터 정진상이 20억 원을 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느냐라고 검찰이 질문을 했더니 정영학 회계사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김만배가 정진상에게 20억 원을 줬는지 알고 있느냐? 그건 정확히는 모르는데 본인은 김만배 씨는 안 주겠다는 정도로 나에게 말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계산상 428억 원의 3분의 1인 140억 원 정도는 정진상에게 가야 하는데 왜 20억 원을 안 주겠다고 했느냐, 그게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만배 입장에서는 겁을 냈던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억 원은 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다. 김만배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영학 회계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8억 원을 계산했을 당시는 누구에게 주었다거나 주기로 약속했다. 이런 이야기는 그럼 없었냐? 라고 물었더니 일단 계산만 해달라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자, 유동규 전 본부장도 김만배 씨와 정진상 실장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김만배가 높은 분들하고 검찰총장이 되신 분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세다. 김만배라는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세다.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정보나 이런 것들 교환하면 상당히 우리한테도 불리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정진상이 처음엔 그랬어요. 천디 삐까리 깔렸다. 뻥이 심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다 난 다음에 나중에 만났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지들끼리 더 친해지대. 자, 실제로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약속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로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윤희석 대변인.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428억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얘기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김용 등등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재판부에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김만배가 그럼 돈을 주기로 약속했느냐 그걸 물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김만배도 겁을 먹은 것 같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주기로 약속한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김만배가 20억을 달라는 거 일부를 주려고 했더니 겁이 났다는 얘기니까 일견 유동규 씨의 증언을 뭔가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또 이 진술만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증거가 있느냐라고 항상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증거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인정이 되느냐.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 얘기를 가지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는 논리 구조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법률가로 봤을 때. 저만 좀 이상한가요? 그런가요? 저기 재판장이 얘기를 합니다. 428억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를 약정을 했는데 거기서 그러면 3분의 1만 나눠도 140억 아니냐. 그래서 그 약정을 했다는 건 그 사람 거라는 거 아닙니까? 정진상, 김용, 유동규 세 사람이 140억씩 나눠서 그 사람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진상이 세다는 정진상이 김만배한테 20억 줘. 그런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물어보잖아요. 저게 맞는 얘기냐? 저는 이거는 정영학 회계사가 뭐 일방적인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저거를 보면은 많은 시청자나 독자들이 볼 때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지?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기억으로만 해도 뭐 정영학 씨는 또 저렇지만 유동규 씨 진술이 재판장한테만 2번이나 제 기억으로 탄핵을 됐어요. 김용 전 부원장한테 안에다가 골판지 뭐 숨겨가지고 가가지고 쇼핑백 줬다고 하니까 재판장이 그게 들어갑니까? 좀 이상한데요? 지적을 했습니다. 시연도 했지요. 또 한 번은 증거인멸 재판 때 와가지고 자꾸 말을 바꾸니까 그 당시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유동규 전 본부장, 검찰하고 불구속을 놓고 딜을 하고 있구나. 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문점이 있어요. 뭐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뭐 재판장 간 건 아니니까. 이런 것만 보면은 이 판사들이 벌써 부장판사나 재판부에서 저런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거는 물론 물증도 없지만 저는 진술이 탄핵받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물어보는 이유는 변호인 쪽에서 항변하는 거에 대해서 판단에 왜 인정되는지 왜 인정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항상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쟁점으로 나온 내용은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면은 당연히 변호인 주장이 유리해지겠죠. 근데 의문이 해소가 되면은 탄핵이 되고 오히려 이제 역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지금 428억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물어봤을 때 20억을 그때 당시에 거절했다는 게 앞뒤가 맞냐라는 질문은 오히려 자기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일단 정영학 회계사가 수익 구조가 계속 바뀌어왔던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안 주겠다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내용을 유리하게 쓰기 위해서는 아예 정진상 씨하고 딜을 했다는 부분 자체를 해명을 해야 돼요. 정진상, 김용은 관련이 없다 그랬는데 정진상이랑 딜을 해가지고 20억을 주내 만에 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불리한 거거든요. 이걸 유리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사건이지만 그 돈을 든 쇼핑백이 되냐 아니냐 이거 시연해 보자 그랬을 때 무게상으로 이게 들고 갈 수 있네요. 재판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외투에 둘러서 감췄다 그러는데 한번 둘러보세요 그랬을 때 유동규 본부장이 그날 양복만 입고 출석을 해가지고 양복에 잠깐 어정쩡하니까 방청석에 웃음이 터졌다 그랬는데 그때 날씨상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겉옷을 빌려 입어가지고 해보니까 되네요라고 해서 그 뒷얘기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의문이 계속 해소되고 있는 거라 가지고 재판장이 그냥 탄핵을 하고 끝났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던 게 그 어떤 거였죠? 하나 그 딜을 하더라. 네네. 그것도 딜을 했다는 걸 재판부가 어떻게 하나요?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증거 자료를 조서로 만들고 그걸 법원에 제출했으니까 법원에서 검찰이 만든 조서를 보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딜을 했으면 스스로 수사 기록에 자기가 조서로 남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의 변경 경위를 적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그것이 검찰이 진짜 뭐 불법적인 딜이 있었던 기재 자체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에 대한 건데 그거는 이미 좀 의문이 재판부가 직접 공개적으로 물어보면서 의문이 해소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판 상황 지켜보겠고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당 상임 고문직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해촉했습니다.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데 신문 좀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기현 대표에게 굉장히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냈죠. 혹시 뭐 약점 잡힌 것 아니냐, 정광훈 목사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더니 김기현 대표가 홍 시장을 내쳐버렸습니다. 전광훈 리스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기현 대표 관례에 맞춰서 상임고문 해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 목사 위촉하라 이렇게 또 반대로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 대변인님, 이런 내용은 지금 언제쯤 좀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계속 커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하긴 한데요. 네.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이 당 상임고문 해촉은 지도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당대표를 2번이나 지내신 상임고문이 좀 과하게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듯한 언사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그게 당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이제 전광훈이라는 이 문제적 인물인데 저희 당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 당원도 아니고요. 또 거기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은 그러면 원인이 되는 뭔가 문제 발언을 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왜 징계를 안 하냐 하는데 이 당 상임고문 해촉하는 과정하고 수석
최고위원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뭔가 징계를 하는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당대표가 수석 최고위원을 어떻게 단독으로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당 윤리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지금 상임고문 해촉 관련해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지도부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공세하는 것을 막자는 그런 차원의 어떤 조치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이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정 목회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발언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수차례 자중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당 내외에서 이를 증폭시키는 듯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자, 홍 시장은 옹졸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병규 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원래 당 대표가 상임고문 위촉하고 해촉하고 뭐 그거는 당 대표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기현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걸 약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 뒤에 직책을 언론에서도 네. 홍준표 상임고문 이렇게 쓰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응? 다 대구시장으로 쓰죠. 그렇죠. 그리고 전 대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여기서 지금 상임고문을 해촉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김기현, 홍준표 간에 형성된 이 전선이 과연 사라질까요? 저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당장 더 커질 가능성이 크죠. 오히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잘 아시지만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른바 이 빅마우스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죠. 굉장히 발언권이 센 사람이고 SNS 활동 열심히 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별 실효성도 없는 상임고문 해촉을 함으로써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전선만 괜히 넓힌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매끄럽지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뭐 갈등 문제 이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같은 문제로 부딪힌 게 처음은 아닙니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되어서도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한마디 했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거꾸로 나한테 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잘해라 그 따위 말이나 하고 이러니까 이게 당이 제대로 기강이 쓰겠어요? 왜 나를 위촉해? 중앙정치에 관여해달라고 위촉하고. 자, 한민수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계속 이어지면 네. 국면 전환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글쎄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었는데요. 오죽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는 당비 50만 원 낸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김기현 당대표 될 때 자꾸 이제 뭐 대통령 윤심 개입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실 뭐 관계자 그랬죠, 뭐 대변인이 그랬나요, 누군가 그랬죠. 대통령이 당비 300만 원 낸다. 그 얘기는 계속 얘기할 권리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 시점에 왜 홍 대구시장이 50만 원 얘기를 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저는 그래서 김기현 대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저기 뭐 사진도 나옵니다. 정강원 목사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대표께서는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징계한 거예요. 사실은 위촉이라는 게 지금 뭐 대구시장을 어떻게 징계로 회부한다기보다 위촉 자체가 지금 징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촉이. 그렇죠. 미안합니다. 해촉이. 이것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앞으로는 더욱더 아주 맹렬하게 SNS 활동도 하고 방송도 출연해가지고 본인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여당 내 내용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만히 있진 않고 계속 SNS를 통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도 약간 난처해진 그런 상황,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놓치면 아까운 뉴스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최근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임기 내에 개의 식용을 종식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것이 자신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TV 통해서 동물학대를 보면 3박 4일 정도 김건희 여사는 잠도 못 잔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반려동물 많이 키우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동물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유명한 김건희 여사인데 그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귀여워. 아유. 너무 귀엽지? 인자들아. 자,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호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손흥민 선수를 거론했습니다. 야당에서도 개 식용 금지 추진하면서 뭐 그래 좋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거론됐어요. 이거 왜 거론된 겁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원정 경기를 갈 때 이제 상대 팀에서 개고기 먹으러 가라, 뭐 개고기나 먹는 나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개고기와 관련해 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뉴스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법안에 대해서 탄력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 사례를 좀 끌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있어서는 사람의 본질하고 맞닿은 부분을 가지고서 이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피부 색깔. 먹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으로 또 다른 나라의 뭐 음식 가지고 뭐 짜장면, 쌀국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개고기 법안에 대해서 탄력을 받기 위해서 뭐 일단 주목은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이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과 결부시켜서 하는 건 오히려 좀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지 않나. 다른 식의 논쟁이 들러붙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이 동양인 비하할 때 찢어진 눈 가지고 할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인 거지 우리 눈을 뭐 그럼 쌍꺼풀 수술해서 키울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 잘못된 거 그거를 또 우리의 법안의 필요성과 연결시키는 건 적절치는 않고 개고기 그 자체가 키우고 도살하는 과정에서의 되게 이제 비윤리적인 부분 그런 거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그 자체로 평가받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사실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그 개고기집을 저도 한 몇 년 사이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사라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들 인식 속에서도 이게 정리가 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부각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정책위 의장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와 찍은 사진보다 반려동물과 찍은 사진을 SNS에 더 많이 올리는 시대에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차별과 야유의 소재가 되었던 빌미도 근절해야 합니다.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한 드라마의 실존 모델로 알려져 있는 박왕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 필리핀의 사탕수수밭에서 우리 국민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60년형을 받았다. 그래서 현재 수감이 되어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자영 변호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저렇게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나라에 마약을 공급하는 일을 아하. 지금 하고 있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놀라운 일인데 그 필리핀의 교정 당국에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지 핸드폰을 지금 쓰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입한 사람이 저 사람과 연락을 해가지고서 마약을 공급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발견이 됐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이 사람은 뭐 지금 메시지도 공개가 됐는데 나는 작은 단위는 안 해, 키로 단위로만 해라고 하면서 뭐 사실 키로 단위면은 뭐 몇천 명 동시 투약하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에서 마약 왕으로 통하는 사람이 현재 살인 사건에 이제 청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SNS 상으로 움직여가지고 자기 조직을 가동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마약이 들어오고 던지기 수법으로 지금 많이 유포가 되고 있다. 심각성을 더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야,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이게? 사실 조직이 연락을 하면은 뒤에서 옥바라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직이 와야 되지 않도록 오히려 옥살이를 하면서도 지령을 내리고 조직 관리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근데 핸드폰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은 사실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수법이 점점 보이스피싱화 돼가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드러나지 않고 메신저, SNS 이런 것만 가지고도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됐을 때도 던지기 수법이면 사실 뭐 어디 사물함에 넣었다 찾아가는 그 구매자만 잡히지 조직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근절되기 어렵고 이 수괴가 지금 자기 조직을 계속 이렇게 가동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는 필리핀하고의 공조 수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항상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필리핀 감옥에 있으면서도 국내로 마약을 유통시키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마약 강력부 얘기도 나오고 한정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애들을 학교 보낼 때 마약 조심해라 부모들이 말하고 이래야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많이 잡아요. 많이 잡아야 될 거예요. 지금 안 잡으면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후회할 거예요. 확실하게 잡고 하겠습니다. 수사수가 많아질 거고 우리가 마약 수사 제대로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그게 필요하잖아요. 부산이 원래 이런 걸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그냥 할 일을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범죄자를 제대로 잘 때려잡아서 국민을 잘 보호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을 수는 없고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구자연 변호사님, 우리나라 입장에서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마약 수사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투약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사실 거의 못 끊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접할 수 있는 경로를 다 차단하고서 그 수사를 최대한 이끌어가지고 조직까지 일망타진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퍼지는 거에 대해서 옛날하고 속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학생들에게까지도 지금 이제 투약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례고 이게 조금만 놔두면은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거래하는 일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마약이라는 거는 시장 가치라는 게 그 범죄가 발견됐을 때 마지막에 몰수 추진 금액을 따지거든요. 금액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구하기가 쉽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수사력이 분산되고 흩어지는 거 그거를 복원시키고 그 이상 해야 된다는 문제인식은 가져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신문 함께 보시죠. 북한 개성공단 내에 자산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해서 쿠쿠 밥솥을 만들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평양 백화점 등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2016년 개성공단 철수 때 쿠쿠전자 등 우리 기업들이 남겨두고 간 완제품을 빼돌려서 아예 설비와 원자재를 이용해서 자체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전기밥솥에는 비음성 압력 밥 가마라는 상표가 붙어 있는데 평양 백화점에서 6인분 밥솥은 $50, 우리 돈 북한 돈으로 41만 원 정도, 그리고 10인분 밥솥은 $80, 65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원래 부분적으로 개성공단에 남겨놓은 우리의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물건을 생산하고 있다는 의심은 그동안에 계속 있어 왔죠. 네. 그다음에 이런 쿠쿠밥솥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제품 지난번에 그 철수할 때 완제품 자체가 거기에 10,000개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42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부품과 자재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제품은 10,000개 정도는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서 다 팔았고 이제부터는 저 42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부품과 자재 저걸 가지고서 거기 원래 근무했던 북한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시켜서 지금 저걸 만들어서 평양에 가서 이름만 바꿔서 파는 거죠. 비음성 압력 밥가마라고 이름만 바꿔서 지금 쿠쿠밥솥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개성공단에서 저걸 저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 통신선 자체를 차단하고 저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좀 뭐 다른 대책이 없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문 3개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